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합격 스피드 암기노트 마지막 시간 감정평가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총 6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용어의 뜻만 잘 암기하시고 맞는지 틀린지 OX 구별만 하실 수 있으면 맞추는 문제가 총 3문제, 그리고 감정평가 3방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3, 4문제 출제됩니다. 따라서 총 6에서 7문제, 점수로 따지면은 15에서 17.5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큰 비중이 이 감정평가 이론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을 계속 돌려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총론과 강론 합쳐서 80점 중에 합격 점수 60점을 넘기면 좋겠지만 감정평가 이론에서 반 정도에서 한 문제만 더 맞춘다, 그러면은 합격점 이상 받는 공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산 문제도 앞에 투자론만 잘 정리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 쭉 같이 돌파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의 주요 항목들은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들, 일괄평가냐, 구분평가냐, 조건부평가냐, 법정평가, 소급평가 이런 용어들 쭉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 확실히 구별해야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면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고 부동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일치하지 않는 괴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비슷해진다는 것. 가격은 시장에서 지불된 실제 값이기 때문에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로 환원한 값이기 때문에 현재 값이라는 것, 미래값 아닙니다. 가치는 현재 값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부동산 평가를 할 때 지침이 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합니다. 대체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변동의 원칙 이런 것들 쭉 살펴보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게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지 적합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지, 혹은 수익 배분의 원칙, 대체의 원칙에 속하는 건지 어떤 문장을 주고 적용된 원칙을 찾는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동산을 평가할 때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것, 지역 특성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해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지역 분석과, 그 다음에 그 대상 부동산 자체 개별적인 상태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 요 개별 분석은 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특징들과 등장하는 용어들, 그 뜻이 맞는지 틀린지 OX 잘 판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감정평가 방식과 계산 문제들, 여기서 3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감정평가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방식으로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하고, 비교 방식으로는 비중가액, 수익 방식으로는 수익가액 구하는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모두 법령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역시 용어의 뜻에 대한 OX만 잘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해서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활동이 감정평가입니다. 법규로 정한 대로 평가한 것을 법정평가라 하고, 이 법정평가에는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나 과세를 할 때 부동산 평가하는 것이 법정평가에 해당한다. 자, 일괄평가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에 일괄해서 함께 평가하는 것을 일괄평가라고 하고요.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2개의 물건이 일체로 결합되어 이용될 때 바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 부분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용어들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 증감 요인이 새로 발생함을 상정해서 그 조건을 성취한 것을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고요. 조건 성취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한다, 조건부 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된 경우에는 구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된 경우, 지적도상에는 하나의 필지로 돼 있으니까 한 개의 지번임에도 불구하고 획지별로 구분해서 평가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 필지가 여러 개 획지다, 구분 평가 대상된다, 따라서 일괄평가 대상된다 하면 X 하셔야 되겠죠. 자, 대로변 한 필의 토지는 전후 좌우측이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평가할 수 없다. 자, 바로 전에 얘기했던 거죠. 한 필의 토지가 위치별로 가치를 달리할 경우에는 구분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 한 필 토지가 전후 혹은 좌우측 가치 달리하더라도 구분평가할 수 없다. X.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소급평가라고 하고요. 소급해서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니까 소급평가. 이때 기준 시점은 대상 건물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급평가 기준 시점,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다. 그리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기준 시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현장 실사를 완료한 날짜다, 요런 말 들어가면 X 하셔야 돼요. 과거 시점 기준으로 평가할 때 소급평가를 하는데 이때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지 현장 실사 완료한 날짜 아니다. 자, 한 필 토지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예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아까 구분평가는 한 필 토지에서 서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구분해서 평가하는 의미로 구분평가를 사용했다면, 가치를 달리한다 이런 말 없이 한 필 토지의 일부, 요 일부만 평가한다 요랬을 때는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입니다. 요거 주의한다. 자, 소급평가는 수용시 보상 및 재판상 증거로 이용될 수 있고요. 대상 부동산의 상태나 구조, 이용 현황, 점유 현황 등 현재 상황 그대로를 전제로 평가하는 방법을 현재 상황 그대로니까 현황평가라고 한다. 상태나 구조, 이용 현황, 점유 현황, 현재 상황 그대로를 전제로 평가하는 방법 현황평가. 부동산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일시적으로 행하는 감정평가 활동을 수시적 평가라고 합니다. 부동산 평가를 전업으로 하진 않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행하는 감정평가 활동 수시적 평가다. 자, 한필 토지의 일부분 나왔죠? 뭐다? 부분 평가입니다. 한필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이 저촉 부분에 대한 보상 평가를 하는 것은 부분 평가고요. 도심지역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은 바로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합니다. 자, 도심지역에 있는 공업용지는 공업용지로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다른 활용 가치가 높은 용도의 토지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하겠죠?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공업용지로 사용했다. 따라서 외곽 지역 공업용지보다 더 높은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는 기회비용의 원칙에 의해서 설명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가격이라고 하면 이미 지불된 금액을 말해요. 따라서 일정 시점에 지불된 금액은 하나니까 하나만 존재하지만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과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치하지만 X죠.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서로 수렴하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괴리하는 경향이 있다. X.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이미 지불된 금액과 미래 수익까지 예상해서 현재로 환원한 값인 가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 감소 시에 즉각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의 특징을 가집니다. 부동산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일반 지하처럼 반값 세일하거나 공짜로 준다 그렇게 즉각 하락하지는 않죠. 부동산 가격은 한번 가격이 형성되고 나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변해도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수요 감소 시 즉각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투자 가치는 주관적인 가치 개념이죠. 당연한 말이고 사용 가치라고 하면 부동산이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 가치도 엄밀히 따지자면 사용하는 특정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사용 가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교환 가치다. 요렇게 나오면은 요건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가치. 요거하고 사용 가치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의 가격은 미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자, 요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에 가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치는 미래 이용 상황, 수익을 현재로 환원시킨 현재 값이고요. 일단 정의부터 그렇고 부동산 가격 역시 미래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는 것 맞습니다. 옳은 지문이고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 자,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치 발생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요 세 가지가 3대 가치 발생 요인들이고요. 부동산의 가치는 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겠죠. 효용이고 유효 수요는 특정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사, 구매 욕구와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불 능력까지 갖춰야 그게 실질적인 수요, 유효 수요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어떤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부동산은 부증성을 갖고 있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그게 상대적 희소성이죠. 이렇게 세 가지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한다. 그런데 요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을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 행정적 요인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이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들이 가치 발생 요인들의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의 가치가 발생하고 형성된다. 자,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격이고, 자, 그런데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다 하면 X 하셔야 되죠.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해도 X 해야 된다. 자, 이런 보기 미리 공부하지 않고 그냥 보면 헷갈립니다.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맞는 거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로 환원한 환원값입니다. 가치는 현재 값이다. 자, 가격은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값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럴듯하지만 가격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지불된 실제 값이고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의 기대 편익을 환원한 현재 값이다. 이게 정확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치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할 수 없다. 어떤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는 일반 사람들이 그 옆에 도로가 난데 아니면 그 밑에 이케아 들어온대, 코스트코 들어온대 요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가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 없다. 오다.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격은 하나라고 했죠.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가치는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의 가치를 말하고요. 교환가치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어느 정도로 교환될 수 있는가 하는 상대적인 가치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 시에 팔 때 형성되는 가치, 쉽게 생각해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교환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둘은 다르다. 부동산의 효용에는 물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공법상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확하죠? 상대적 희소성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 우리가 희소하다,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아니죠. 유효수요란 욕구 플러스 지불 능력까지 있어야 실질적인 수요, 유효수요가 됩니다. 효용이란 주거지의 경우에는 쾌적성, 상업지의 경우에는 수익성, 공업지의 경우에는 생산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맞겠죠?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요 효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옳은 보기다. 자, 부동산의 가격에는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특정 사정이 개입되기 쉬운 특성이 있다. 맞고요.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고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용,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신축만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이 재고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특정 사정이 개입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균형 가격 형성 역시 자연 성립되지는 않는다. 자, 맞죠? 부동산 가격은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리고 균형 가격 형성 역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라서 바로바로 무조건 자연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징상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의 가격 탄력성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 특징이 있죠. 수요 탄력성 역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의 형성이 자연 성립되지는 않는다. 오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거래 시점에 확정이 필요한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부단히 변동하기 때문이다. 자, 거래 시점 확정 필요 틀렸죠? 지금 뭐 배우고 있죠? 감정평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뭐를 확정해야 된다? 거래 시점 확정이 아니라 기준 시점 확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기준 시점은 뭐를 완료한 날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고 했죠. 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이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요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사회적, 경제적,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것들은 가치 발생 요인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요 3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옳은 보기고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 측면에서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 재화의 양적, 질적 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죠. 재화의 양적, 질적, 공급 부족 상태를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 다음은 가격 재원칙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을 주고 이게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 문장인지 OX 판별하는 문제 무조건 출제됩니다. 가격 재원칙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고 그 뜻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잘 숙지해 주시고 가십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서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을 말하고요. 먼저 대체 원칙이란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게 대체 원칙입니다. 두 개 이상의 재화가 가격이 서로 관련돼서 형성된다. 따라서 유용성이 동일할 때 어떤 걸 선택한다? 그 중에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한다 하는 게 대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지역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어떤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 나온다 그러면 먼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환경, 외부 환경과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측면을 먼저 떠올리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자, 균형 나온다고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균형은 내부적 관계의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균형의 원칙 나오면 내부 먼저 떠올리셔야 된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이다? 아니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라고 했습니다. 외부 환경과의 균형,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고요. 바로 균형의 원칙이 내부 균형을 강조해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라 최유효 이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적절한 결합을 하고 있어야 최유효 이용을 달성할 수 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균형이라는 것에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요 최유효 이용은 빨간색으로 돼야 되겠죠. 요 최유효 이용 강조하는 것은 모든 원칙들이 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을 강조한다. 균형의 원칙이고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적합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해서 부동산 전체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 자, 각각 기여, 구성 요소 각각 기여의 원칙이고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가격이 변동한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변동의 원칙. 자, 설명에 변동 있죠? 가격이 변동하니까 변동의 원칙이다. 요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보고 어떤 원칙이 적용된 건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자, 무슨 원칙일까요? 자, 대상 부동산은 요 전원주택이죠. 요 전원주택 자체 문제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죠?
바로 부동산의 내부적인 얘기죠. 부동산 내부 자체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자체 내부 균형이 어긋나서 기능적 감가가 발생했다. 그런 뜻으로 유추해서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평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어떤 원칙에서 평가한 거죠? 이게 바로 적합의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지역 분석을 했다. 지역에 적합한지 분석했다.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 표준적 사용을 확인해서 경제적 감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적합의 원칙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수정하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원칙은 바로 변동의 원칙입니다. 왜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부동산 가격이 가격 형성 요인들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한다고 그랬죠. 자꾸 변하니까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려면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겠죠.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수정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토지잔여법과 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건 수익배분의 원칙이고요. 토지잔여법, 수익환원법, 수익배분의 원칙.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저렴한 쪽을 택한다. 뭐였죠? 바로 대체의 원칙이죠.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좀 싼 걸 선택한다. 대체의 원칙. 투자액을 증가시킬수록 어느 시점까지는 수익이 체증하지만 그 시점 이후에는 수익 증가율이 체감한다는 원칙이다. 입체 이용률, 한계 효용 계층과 관련 있는 원칙, 바로 수익 체증, 수익 체감.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 주고 맞추는 문제는 어차피 문제를 꼼꼼히 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틀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보고 유추를 해내야 되는 것. 부동산 자체 내부 균형이면 균형의 원칙, 외부와의 균형을 강조한다. 적합의 원칙입니다. 요 둘 헷갈리지 않는다. 자,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가, 그 지역 특성이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이 지역 분석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겁니다. 요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 지역 분석을 하는 목적,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판정이에요. 구체적인 가격 산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입니다. 그냥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지역 분석으로 판정한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지역 분석. 반면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개별 요인과 개별 상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부분적으로 미시적으로, 구체적, 부분적, 미시적 분석이다.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를 파악한다? 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개별 분석의 목적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지역 분석은 인접성과 부동성을 성립 근거로 하고요. 개별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개별 분석의 성립 근거겠죠. 조금만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지역이다, 인접성, 부동성, 개별이다,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선행해서 분석합니다. 선지역이다. 그리고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다. 후개별, 선지역, 후개별이에요. 그리고 외부와의 균형,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지역 분석이고요. 내부 균형, 균형의 원칙이죠. 요걸 가격 재원칙으로 삼는 게 개별 분석입니다. 감가 요인으로는 그 지역 환경, 그 지역 경제와 어울려서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그 대상 부동산 자체의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능적 감가를 판정하는 게 바로 개별 분석 내용입니다. 이렇게 특징을 명확히 구별해 두시고, 자, 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빈출 지문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요 문제가 단골 출제되는데요.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맞죠?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당해 지역 내에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 그리고 가격 수준, 요 둘을 판정하는 게 지역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분석의 목적은 당해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대상 지역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 필요하다. X죠. 대상 지역의 최유효 이용 판정은 개별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리고 동일 수급권이다. O입니다. 지역 분석의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에요. 이따가 요 각 지역들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고, 자,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합니다. 인근 지역은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바로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한다. 자,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면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해서 가장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게 요 동일 수급권입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 아니고 개별 분석 필요하고요.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맞죠?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나왔다. 무슨 분석이죠?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의 목적, 해당 지역 내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자,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이다. 틀렸죠? 개별 분석이 미시적, 국지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이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앞에 나왔던 표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보다는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X, 선지역 후 개별입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자, 틀렸죠.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 산정, 최유효 이용 판단. 요건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X. 자,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 제반 요인을 말하고요. 요건 맞고,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나왔다? 지역 분석 아니죠.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뭘 바꿔놓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요거 맞습니다. 인근 지역의 뜻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니까 요게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범위는 아니죠. 유동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다. 인근 지역의 범위. 자, 드디어 감정평가 방식과 이를 이용한 계산 문제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원가 방식은 비용과 연결시켜서 비용성에 기초를 두는 비용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구한 부동산 평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가 방식으로 적산가액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기초를 둔 시장 접근법이고요. 이를 통한 부동산 평가액을 비준 가액이라고 합니다. 비교 방식, 시장 접근법, 비준 가액 이렇게 연결시킨다.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기초를 둔 소득 접근법이고 수익 가액으로 부른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산 가액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 시산 가액이란 뭘 의미하냐? 바로 적산 가액, 비준 가액, 수익 가액, 실제 감정평가 3방식을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 그게 바로 시산 가액입니다. 적산 가액, 비준 가액, 수익 가액을 시산 가액이라고 하고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으로 아직 평가 가격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가격이 시상가액입니다. 따라서 이 시상가액을 구한 다음에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각 시상가격을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시상가액들을 가중평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상가액 조정은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산술평균하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술평균하는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중평균하게 된다. 시상가액 조정. 자, 먼저 원가 방식, 원가법 먼저 살펴봅니다.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제조달 원가, 이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감가 수정해서 현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원가 방식이다. 따라서 원가법 나온다. 제조달 원가 구한 다음에 감가 수정한다. 요 두 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가 방식, 자동적으로 제조달 원가, 감가 수정, 혼잣말로 튀어나오셔야 된다. 따라서 원가법으로 구한 시상가액이 적산가액이죠. 요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가격입니다. 문제는 적산가액 구하라고 나오니까 제조달 원가 구한 다음에 감가 수정액 빼주면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원가법은 보통 건물 자산에 적용되고요. 그리고 택지 조성이 끝난 곳, 매립지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에는 제조달, 재생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원가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겠죠. 건물 자산이나 택지 조성이 끝난 곳, 매립지 등에 적용하는 게 원가법이다. 자, 그리고 제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하는 경우에는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대체 원가 자체가 그 뜻이 효용적으로 완전히 대상 부동산과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줘야 되는데, 즉 기능적 감가 포함해서 물리적 감가, 경제적, 법률적 감가 해줘야 되는데 효용 측면을 고려하는 요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나 설계에서 불량이 있다거나 능률이 저하된다거나 건물이 부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적응이 있다, 요런 기능적 감가, 요런 하자에 의한 감가 요인은 효용적으로 대체 원가를 제조달 원가로 하는 경우에는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 원가를 제조달 원가로 했는데 또 기능적 감가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중 감가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대체 원가는 기능적 감가가 이미 고려된 거기 때문에 대체 원가를 제조달 원가로 했을 때는 기능적 감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자, 제조달 원가는 도급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가 건설을 했더라도 도급 방식의 가정에서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는 전체 외주를 맡겨서 짓게 하는 도급 방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시 지을 때 아니 내 노동력 써서 내 가족들 데리고 으쌰으쌰 지었더니 전체 2억 들여 지을 거 1억밖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는 1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가 건설을 했더라도 도급 방식을 가정해서 수급인의 이윤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제조달 원가는 비용 면에서 시산가액과 같다. 자, 이건 당연히 틀렸죠? 제조달 원가는 신규 취득을 가정하기 때문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가 수정액을 고려해야 시상가격인 적산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제조달 원가가 비용 면에서 시상가액과 같다. X.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이고 대지 면적 500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은 직접 공사비 3억 원, 간접 공사비 3천만 원, 공사비 합쳐서 3억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개발업자 이윤이 7천만 원 해서 총 합계 4억 원이다. 요거 체크해놓고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었고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45로 45% 올랐네요. 자, 이랬을 때 제조달 원가는 먼저 제조달 원가라는 것이 준공 당시의 총 원가, 그러니까 4억 원이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개발업자 이윤까지 모두 더한 4억 원에다가 기준 시점
시점에서의 건축비 지수를 고려해줘야 되니까 요 4억 원이 20년 전 가격이니까 기준 시점으로 가지고 오려면 시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인 45%를 고려해줘야 된다. 따라서 4억 원에 45% 인상 1.45 곱하면 5.8억 원이 제조달 원가가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런데 문제에서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니까 요건 대지 면적으로 해야 될까요? 연면적으로 해야 될까요? 바로 해당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죠. 1500제곱미터로 5.8억을 나눠주면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는 약 386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다. 자, 이렇게 제조달 원가를 구한 다음에 적상가액 구하려면 감가수정액을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감액 요소가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서 기준 시점에서의 물건 가격을 적정화하는 것을 감가수정이라고 합니다. 제조달 원가는 다시 신축,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니까 새 건물에서 감가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가 요인 고려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그게 감가수정이고요. 자, 이 감가수정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감가상각은 보통 기업 회계 목적으로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서 비용 배분을 해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제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조정하는 이 감가수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이 감가수정에는 정액법, 정률법 또는 요 상한기금법이 있는데요. 요 상한기금법이라고 하면 감가수정 방법 중에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의 감가 누계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해서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합니다. 요 상한기금법은 시간과 비용과 이자를 다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고 광산평가에 주로 이용되고요. 이 감가상각액을 복리 이율에 의한 축적된 이자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감가수정법인 단순히 제조달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다음에 요걸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서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이 정액법보다는 매년 감가액은 적고요. 그렇게 구한 적상가액은 정액법보다 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상환기금법, 감채기금법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십니다. 계산 문제로는 대부분 이 정액법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 감가 수정액을 구하시오. 자, 준공 시점이 2018년 10월 10일, 기준 시점은 2023년 10월 10일이고요. 기준 시점 시에 제조달 원가가 4억 원,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이다. 감가 수정액은 정액법에 의하며 내용 연수 만료 시에 잔존 가치율은 10%다. 자, 먼저 원가 방식, 원가법으로 시상가액인 적상가액 구하는 공식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빼주는 건데요. 제조달 원가는 4억이라고 했고 잔존 가치율이 10%이기 때문에 얼마 남아 있는 거죠? 내용 연수 50년 끝나면은 4천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 4천만 원을 빼고 3억 6천만 원을 경제적 내용 연수인 50년으로 나누면 매년 감가되는 감가 수정액이 나옵니다. 3억 6천은 뭐 4억에 10% 빼고 90%만 남는 거니까 3억 6천을 50으로 나누면 720만 원이 매년 감가액이 되겠고요. 지금 기준 시점이 준공 시점에서 5년이 지난 거죠. 따라서 매년 720만 원씩 감가되니까 여기다가 5년 곱하면 720 곱하기 5. 요 기준 시점에서 감가 수정액은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더 살펴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시상가액 조정을 통한 감정평가액을 구하라. 자,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이 1.2억이고 조성 비용을 통한 시상가액 1.1억, 임대료를 통한 시상가액이 1억이고 시상가액 조정 방법을 가중치 부여 방법으로 했을 때 이 가중치를 원가 방식 20%, 비교 방식 50%, 수익 방식 30%를 적용했다면 이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서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죠. 자, 요건 일단 원가 방식이 조성 비용을 통한 시상가액, 즉 적상가액과 연결된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과 연결되겠죠. 그리고 수익 방식은 임대료를 통한 시상가액과 연결됩니다. 자, 먼저 거래 사례를 통한 시상가액 1.2억에다가 비교 방식 50% 가중치, 따라서 1.2 곱하기 0.5 곱해주고요. 조성 비용을 통한 시상가액 원가법, 이건 20%죠. 따라서 1.1억 곱하기 0.2 해주고요. 임대료를 통한 시상가액 1억에다가 수익 방식 가중치 30%, 0.3 곱해준 것을 각각 다 더해주면 1.2 곱하기 0.5는 0.6이고 1.1 곱하기 0.2, 0.22, 1.0 곱하기 0.3, 0.3에서 모두 더하면 1억 1,200만 원, 1억 1,200만 원이 시상가액 조정을 통한 감평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건 요 원가 방식이 조성 비용을 통한 적상가액 구하는 거고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를 통한 비중가격, 수익 방식은 임대료를 통한 시상가액, 수익가액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 요 기본적인 사실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가법에 의한 설비 플랜트 건물의 적상가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신축 공사비가 1억 원, 준공 시점이 2021년 9월 30일, 기준 시점은 2023년 9월 30일, 준공된 지 2년이 지났고요. 건축비 지수가 2021년 9월에는 100이었다가 2023년 9월에는 25% 상승했네요. 125가 됐고 전년 대비 장가율이 80%고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이 정률법은 어떻게 구하냐?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대부분 정액법으로 나오는데 정률법은 사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라고 나온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요 전년 대비 장가율이 또 나올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암기하고 계십니다. 정률법에서의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경과연수승 한 거다. 장가율 80%니까 0.8이 되겠고 경과연수 2년 이렇게 해서 0.8의 제곱 요걸 제조달 원가에 곱해주면 바로 적산가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제조달 원가 구해보면 먼저 신축 공사비가 1억 원이었고 여기에다가 건축비 지수가 달라졌죠. 시점 수정치 100분의 125 1.25 곱해주면 그냥 1.25억 원 나오겠죠. 1억 2,500만 원. 여기에다가 장가율의 경과연수승 0.8에 2승 곱해주면 1.25 곱하기 0.64 이렇게 8천만 원 나옵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건물 적산가액 구할 때 전년 대비 장가율 있고 준공시점 기준 시점과의 경과연수 요거 두 개 파악해서 정률법을 사용했을 때 적산가액 구하는 공식 제조달 원가 곱하기 장가율의 경과연수승 이렇게 해주면은 적산가액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비교 방식 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기초한 시장접근법으로 이렇게 구한 시상가액을 비중가액이라고 그랬죠. 이 비교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 요 세 가지가 비교 방식에 속합니다. 자,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요. 시장성이 있는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유사한 거래사례와 비교 과정을 거쳐서 비준가액을 산정하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구하는 공식은 비준가액은 사사시 찌개면, 사사시 찌개면으로 구합니다. 비준가액 이꼴 사사시 찌개면. 자, 비준가격은 사례 가격 곱하기 사례 보정치 곱하기 시점 추정치 사사시 곱한 다음에 찌개면,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면적 비교치 계속 곱해주면 비준가액이 나옵니다. 사사시 찌개면. 자, 바로 기출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자, 대상 토지는 KC A동 210번지에 있고요. 토지 면적은 120제곱미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요. 기준 시점은 2023년 9월 1일이고 거래사례 가격은 3억 원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제시한 거래사례 구체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래사례 가격은 3억 원이고요. 소재지 및 면적은 거의 비슷한 지역일 겁니다. KC A동 215번지 토지는 100제곱미터네요. 요거 체크해놓고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 요건 똑같고 거래 시점이 2023년 3월 1일이라고 했고요. 거래 사례에 사정 보정 요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이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인 2023년 3월 1일부터 기준 시점 9월 1일까지 KC 주거 지역이 4% 상승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등장하죠.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 개별 요인에서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다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나중에 100%에서 5% 뺀 0.95 곱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중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사사시 찌개면으로 구한다고 했죠. 사례 부동산 가격은 3억 원이고 사정 보정치는 없다고 했어요. 사사시 시점 수정치는 요 지가 변동률 보면 됩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주거지역 4%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100%에서 4% 더한 1.04를 곱해주면 됩니다. 사사시까지 했고 찌개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인데요.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고려해주지 않아도 되고 개별 요인은 5% 열세하다고 했으니까 0.95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적을 비교하면 거래 사례 토지에 비해서 더 넓네요. 100하고 120하고 비교해서 거래 사례 토지가 분모로 가고 대상 토지가 분자로 가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대상 토지가 1.2배 크다. 따라서 1.2 곱해주면 사사시 찌개면 다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3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 하면 3.5568 즉 3억 5,568만원 요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됩니다. 결국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다. 사사시 찌개면만 알면 되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인가?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는 인근 지역 표준적인 획지 가치인 제곱미터당 6만 원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사사시 찌개면에서 처음 사는 사례 부동산 가격이고요. 두 번째 사가 사정 보정치죠. 자, 1000제곱미터를 1억 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당으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구입한 게 되죠. 그런데 표준적인 획지 가치,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제곱미터당 6만 원이라 했으니까 얼마를 더 비싸게 구입한 거죠? 제곱미터당 4만 원 더 비싸게 구입한 거죠. 따라서 사정 보정치는 내가 구입한 가격 10만원 분의 시장가치 6만원에서 0.6을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 비싸게 구입했으니까 평가를 할 때 감가를 해줘야 되겠죠? 1보다 더 작은 수를 곱해줘야 된다. 따라서 분모에는 구입가격, 분자에는 시장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만원 분의 6만원, 0.6을 사정보정치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게요. 다음을 활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중가격을 구하시오. 대상토지는 YC A동 200번지, 대지면적 110제곱미터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요. 기준 시점은 2023년 9월 1일. 거래 사례를 보면 거래 가격이 2억 4천만 원이었고 소재지는 YC A동 220번지. 이번에는 거래 사례가 면적이 좀 더 넓네요. 120제곱미터다. 따라서 요건 120분의 110을 곱해줘야 되겠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거래 시점은 2023년 5월 1일로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다. 지가 변동률은 5월부터 9월까지
10만원까지 주거지역 5% 상승했고 지역 요인은 역시 인근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냥 1을 곱해줘서 무의미하고요.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에 비해서 3% 우세하다고 돼 있네요. 따라서 1.03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비중 가격은 사사시 찌개면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요. 사례 부동산 가격 2억 4천만원, 사정 보정치는 정상적인 매매라고 했으니까 반영하지 않습니다. 시점 수정치 지가 변동률 5%니까 1.05 곱해주고요. 찌개면 지역 요인은 1 곱하고 개별 요인은 3% 우세니까 1.03 곱하고 면적은 사례분의 대상이니까 1.2분의 1.1 이렇게 곱해주면 비중 가격은 2억 3,793만원 나옵니다. 자, 구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교 방식 중에 공시지가 기준법인데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시찌개박입니다. 표시찌개박, 표시찌개박, 표시찌개박.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치, 그리고 찌개박,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그 밖에 보정치.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시찌개박, 표시찌개박이에요. 자, 기출문제 살펴보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제곱미터당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시오. 공시지가 기준법이네. 뭐 적어놓고 시작한다? 표시찌개박. 이렇게 적어놓고, 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A동 일반상업지역 상업용이고요. 기준 시점 2023년 10월 10일. 표준지 공시지가 수영구 A동 2023년 1월 1일 기준이에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1번과 2번 중에 대상 토지의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죠. 따라서 정확히 이 대상 토지와 조건이 같지 않다. 그래서 표시찌개박 이렇게 구해보면 토지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인 제곱미터당 200만원에서 시점 수정치, 즉 지가 변동률이 상업지역의 경우 해당 연도 기준 시점까지 5% 상승했다고 돼 있죠. 따라서 1.05 곱해줘야 되고요. 지역 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그냥 1 곱해주고, 개별 요인은 표준지 1, 2에 비해서 대상 토지가 10% 우세니까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 밖에 조건은 보정사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표시 찌개 박에서 박은 고려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200만 곱하기 1.05 곱하기 1.1 하면 231만원. 231만원이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제곱미터당 대상 토지 가액이 되겠어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도 표시 찌개 박 적어놓고 찾아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적산법으로 평가한 임료를 적산임료라고 하고요. 적산임료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한 다음에 필요재경비를 더하면 나옵니다.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이다. 그 다음에 필요재경비 더해서 적산임료 구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평가한 임대료는 우리가 비준가액이 아니라 비준임료라고 부릅니다. 비준임료. 비준임료는 임대사례 임대료 곱하기 사시찌개, 사시찌개다. 사정보정치,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치 이렇게 모두 곱해주면 비준임료 나옵니다. 임사시찌개, 임사시찌개, 비준임료. 그 다음에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 중 수익임료 구하는 방식. 수익 방식은 바로 수익분석법입니다. 수익분석법에 의해서 순수익과 필요재경비 더해서 구한 임료가 바로 수익임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있고, 그렇게 각각 구한 임료가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고요.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비준임료는 임사시찌개, 임사시찌개, 그리고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 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출제되는 마지막 한 가지 방식, 수익 방식 보겠습니다. 수익성에 기초를 둔 소득접근법으로 수익 방식으로 구한 시상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수익 방식에는 크게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 있고요.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다. 따라서 이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부동산 투자론에서 자본환원율은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요 공식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요 자본환원율과 부동산 가격 자리만 바꾸면 되죠.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것은 환원이율 분의 순영업 소득이다. 요 공식이 그대로 감정평가 이론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에서도 요 부동산이 장래에 얼마나 많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순이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수익환원법. 자, 그리고 요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하죠? 바로 가공유경 순대 전세 후. 기억나시죠? 가공유경 순. 요 순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액 빼면 유효조소득 나오고, 거기에다가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그 다음에 분모의 환원이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시장 추출법이다, 요소구성법이다, 투자결합법, L우드법, 부채감당법 이런 방법들로 환원 이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에서는 이 환원 이율은 그냥 주어진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빈출 유형으로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 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빈출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 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자, 투자론에서 배웠던 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유효총소득이 3억 8천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8천만 원, 건물가액 대 토지가액이 4대 6이다.
40% 대 60%, 건물 환원이율이 5%, 토지 환원이율은 10%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수익환원법 나왔다. 무조건 공식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어서 구한다. 요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환원이율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순영업소득만 구해주면 되겠죠. 순영업소득, 가공유경, 순대전세후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유효총소득 있고 영업경비 있으니까 유경순에서 구하면 되겠죠. 유효총소득 3억 8천만 원에서 영업경비 8천만 원 빼면 3억 원이 순영업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원율은 건물, 토지 나눠져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요걸 종합해서 종합환원이율을 구합니다. 가중평균 해야 되겠죠. 건물 환원이율이 5%인데 요게 40% 차지하고 있으니까 0.4 곱해주고 토지부는 환원이율이 10%인데 요게 60% 차지하니까 0.6 곱해준 다음에 둘 더해주면 5, 4, 20에 10% 곱하기 0.6 이렇게 2%, 6% 더해서 8%가 종합환원이율이 나옵니다. 8%면 0.08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수익가액은 환원율 0.08분의 순영업소득 3억 하면 37억 5천만 원, 37억 5천만 원이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이다.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요 공식하고 순영업소득은 가공유경 순대전세후 요걸로 구하고 환원이율이 건물, 토지 각각 나눠져 있다. 그랬을 때는 건물가액, 토지가액 비율대로 가중평균해서 종합환원율 구해서 순영업소득 나눠주면 수익가액 나온다. 이렇게 구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 가능총소득이 8천만 원, 공실손실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수선유지비 400만 원, 화재보험료 100만 원, 재산세 200만 원, 영업소득세 300만 원, 부채서비스액 500만 원, 환원율은 그냥 딱 5%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나와 있네요. 땡큐죠.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 바뀌죠. 바로 순영업소득, 가공유경, 순대전세후 요걸로 구하면 됩니다. 순영업소득은 먼저 가능총소득 8천만 원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 빼야 되겠죠. 요 8천만 원의 10%니까 0.1 곱해서 800만 원이 되고 요 800만 원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게 유효총소득이니까 유효총소득에서 다시 경비 빼야 되겠죠. 경비에는 요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까지만 들어갑니다. 영업소득세는 요 순영업소득 이후에 빼는 거예요. 여기 순대전세후 할 때 세에 들어간다. 영업소득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액 마찬가지로 대출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대전세후 요 뒤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순영업소득 경비 400, 100, 200, 700만 원 빼주면 경비 800만 원이랑 해서 1,500만 원이죠. 8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빼면 6,500만 원이 됩니다. 자, 요걸 5% 0.05로 나눠주면 바로 13억 원 수익가액이 나오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는 가능총소득 4,400만 원, 공실손실 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운영경비 가능총소득의 2.5% 이렇게 나와 있고 토지가액, 건물가액 나눠져 있네요. 뭐 쉽지 뭐. 요것도 그냥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먼저 해볼까요? 토지 환원율 5%인데 60% 지분이니까 0.6 곱해주면 토지 쪽 환원율 3%가 되고요. 건물 환원율 10%인데 40% 비중이니까 요건 10%가 아니고 4%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 더하면 종합 환원율은 7%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필요한 것은 순영업소득만 있으면 되죠. 가공유경, 순대전세후 또 적습니다. 가능총소득 4,400만 원 중에 공실손실 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10% 고려해주면 4,400만 원에 0.9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경비 가능총소득의 2.5%니까 4,400 곱하기 2.5% 하면 110만 원 나옵니다. 요거까지 빼주면 순영업소득은 3,850만 원 나오고요. 요걸 종합환원율 7%로 나눠주면 수익가액은 0.07분의 3,850, 5.5억 원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다. 자, 여기까지가 감정평가 3방식,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적상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각 시상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주제, 그냥 법령 내용 쭉 암기하신다고 생각하고 용어 설명들, OX 잘 판단하시면서 가볍게 들어보시고 마무리할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용어 정리들 다시 한번 쭉 나오고요. 물건별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건가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쭉 살펴보면 됩니다. 자, 비출 유형으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아니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맞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 말고 가치 발생 요인은 다르다고 했죠. 가치 형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라고 했습니다. 자, 감가 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달 원가에 가산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 대상 물건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산해서가 아니죠. 감가 수정이란 제조달 원가에서 빼는 겁니다. 제조달 원가라는 것이 새 건물 기준으로 현재 평가 대상 건물은 좀 낡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한 감가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맞고요.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자, 맞습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고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동일 수급권이란 아까 나왔죠.
맞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해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한다. 자,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고요.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는 게 유사 지역과 다른 점입니다.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근 지역. 자,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답니다. 옳은 복이다.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니까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 여기까지 맞죠? 이용이 동질적이고 여기도 맞다. 하지만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니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요거 계속 나오는데 왜 넣어놨냐? 요런 거 바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내가 공부했던 개념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인근 지역, 지역 요인 공유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맞죠? 한 필 토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있다던가 혹은 한 필 토지의 상하 좌우 가치가 다르게 형성된 경우 부분평가가 아니라 구분평가한다고 했어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실지조사에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없다. X죠. 실지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실지조사 생략할 수 없다 나오면 X 하셔야 된다.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 감정평가 할 수 있다죠. 둘 이상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 일괄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지 않는 상태 기준으로 한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그 대상 물건의 현 상황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상황이 있어서나 공법상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 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한정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아니고요. 통상적인 시장, 그러니까 충분히 공개되고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요렇게 나와야 옳은 복입니다. 시장 가치라는 것은 한정된 시장 아니고 통상적인 시장에서 블라블라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사시 찌개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고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말한다. 어떻게 구하죠? 수익가액은 뭐분의 뭐?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수정, 가산하는 거 아니죠? 빼기 감가수정해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말한다. 적산법 원가 방식입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과 주된 감정평가 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광업재단은 수입환원법 맞고요. 건설기계는 거래사례비교법 아니고 원가법으로 산정합니다.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항공기 원가법이고요.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건물은 공시지가 기준법 아니고 건물 역시 원가법이고요. 저작권은 수익환원법입니다. 동사는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림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한다.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입니다. 자, 이렇게 요 12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가십니다. 자, 수익환원법으로 하는 것, 광업재단, 저작권, 영업권 등이 있고요.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료, 그 밖에 거래사례비교법은 자동차나 동산, 임목과 과수원이 거래사례비교법이고요. 원가법으로 하는 것, 건설기계, 항공기, 건물, 소경목림 원가법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절차, 그 순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암기법은 기계 확정 가방액, 기계 확정 가방액입니다. 감정평가는 기계 확정에서 가방에 액체 넣고 하자. 기계 확정 가방액 들고 감정평가합니다. 먼저 감정평가 의뢰부터 하는 거 아니고 기본사항 확정부터 합니다. 기본사항 확정. 처리 계획 수립, 대상 물건 확인, 자료 수집 정리, 그 다음에 검토하고,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이 있게 들어가죠. 가치 형성 요인 분석하고, 감정평가 방법 선정하고 적용합니다. 방방, 가방, 액.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게 마지막 순서다. 기계 확정 가방액, 감정평가 절차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파트에서는 대부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500만 개 필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약 54만 개
정도를 표준지로 정해서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 전체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각 시군 구청장이 발표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세부사의 부과 기준이 되는데 세금, 부가금, 사용료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개별, 세부사다.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부가금, 사용료 부과 기준 된다. 꼭 기억하십니다. 자, 빈출 유형으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 역시 용어 OX 문제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맞고요.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30일이라는 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의 신청,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둘 다 30일입니다. 요게 60일로 바꿔서 잘 나온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 신청도 국토부 장관에게 한다. 개별 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세부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한 공시기준인 현재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기출문제는 세부사 생각하시면 되죠. 재산세, 과세 표준액 결정, 그 다음에 국유지, 사용료 산정 기준,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 종합부동산세, 세금, 과세 표준액 결정, 이렇게 세부사는 개별 공시지가 활용 범위 맞고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 기준. 자, 요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고 이 작성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한 개별 공시지가를 구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은 뭐가 기준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와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에 그 기준이 되며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인,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표준주택가격에 모두 포함되고 표준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역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한다. 표준공시지가입니다. 적정가격이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한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한다? 아니죠.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이 적정가격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 아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각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아니죠. 표준지 가격 산정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가격 산정할 때 타당성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과 국가 지자체 등의 과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옳은 보기고요. 공동주택 가격, 가격 정보 제공, 국가 지자체 과세 업무 관련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발생한 토지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 요 점은 꼭 알아두십니다. 토지 분할 합병 발생한 경우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분할 합병이나 건축 대수선으로 인한 용도 변경 또는 국공유에서 매각돼서 개별주택 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해야 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발생한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1월 1일이 개별주택가격 공시 기준일이 됩니다. 자,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맞습니다. 표준지의 도로 상황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 인정될 때는 조정 후에 다시 공시해야 된다. 맞고요. 이의 신청 내용 타당할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다시 조정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법령 그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지가 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지가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요. 주택가격 비준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자, 국가지자체에서 업무를 위해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이 개별 토지를 감평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이다. X.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업무를 위해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이 개별 토지를 감평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지 개별 공시지가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한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말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 이의 신청이니까 맞네. 요렇게만 확인하지 말고 60일 아니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X입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옳은 보기예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해야 된다. X.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 올바른 정의입니다.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마지막 문제.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았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았다. 문제 없죠?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아니라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았다. 되고요. 국세 부과 대상 아니다.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일 경우에만 그럴 때 역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 요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도시군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한다. X다. 자, 아까 봤듯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조세 또는 부담금 등 부과 대상 토지가 아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요거하고는 상관없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학개론, 스피드 암기 노트 모든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하는 범위는 좁히고 회독수를 늘리셔서 확실하게 요 부분만은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다 하는 파트들을 점점 늘려가셔야 됩니다. 파이팅공TV의 스피드 암기 노트는 비록 요약 강의지만 기본 강의 못지않게 전범위 핵심 내용을 모두 커버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3회독 정도만 해내신다면 합격점 점수 60점 이상 받으시는 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파이팅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합격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